안녕하세요. 아싸살롱 김은주의 경성백경 시간입니다. 김은주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예, 오늘은 천도교 우리 민족의 종교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 네. 그게 지금 그 수은회관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인 거죠? 네. 아, 네네. 인사동 안국동역에서 네네. 내려서 낙원상가 쪽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예, 도로 옆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은편엔 대원군의 운현궁이 있고. 맞아요. 운현궁 네네. 맞은편에. 네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범상치 않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네네. 네. 근데 범상치 않다는 것만 느꼈지 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는데 오늘 네. 선생님 따라 한번 갈까요? 일단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들어가기 전에 천도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천도교는 우리 그 동학 민족 종교로서 출발하였는데 처음에는 학문이었죠. 동학이라고 해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동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학에 반대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후에 어떤 영향이 그렇게 된 거고 처음에 출발은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학문을 만들자, 찾자, 정립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동학이었습니다. 일대 교조가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수은 빌딩의 이름이 수은인 이유가 일대 교조의 이름을 따서 한 것이고 2대 교조가 최시형 선생님이었고 3대 교조가 손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었는데 처음에는 동학이 인내천 사상과 우리가 사람은 하늘과 똑같다. 그러니까 모두 다 존중하고 아끼고 평등하다라는 사상에서 시작되었고 그 사상은 천도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천도교로 된 거는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을 정확한 어떤 체계를 갖춘 그런 종교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천도교라고 이름하고. 그러면은 우리 단군 이렇게 배울 때 네. 홍익인간 정신 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네. 이것도 일종의 천도교까지 쭉 이어지는 네,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히 대하고 당시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사였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의 구분도 있었고 남녀노소의 구분도 있었고 그리고 연장자 나이 든 사람과 어린이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세계 어린이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방정환 선생님이 보면 그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딸의 사위였어요. 동학 천도교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또 역사적 의의는 그런 우리 것을 찾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그리고 강제적인 어떤 뭔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동학혁명으로 나타나고 또 이후에는 3.1 운동의 어떤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천도교가 동학운동을 이끌었나요? 아니면 동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천도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처음에 동학이 먼저 출발하고 그 동학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농민 운동과 같이 하신 분들이 같이 네.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천도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 전봉준이라든지 그런 네. 그러고 보니까 동학이 저도 막연하게 서학에 반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네. 왜 천도교에서 어린이 운동을 했나를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신적 지주랄까요? 네. 유학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육아의 사상은 군신이 이렇게 맞아요. 분리되고 네네. 남녀가 유별하고 또 장유가 또 이렇게 질서가 네. 있고 굉장히 구분짓는 네네. 거네요. 그 속에서 예의를 찾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에 반해서는 동학은 그 지금 말씀하신 서학과도 구분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질서와도 굉장히 떨어져 나오는 네네, 우리만의 맞습니다. 독창적인 사상을 갖자 뭐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중국의 될까요? 그때 지배적인 사상이 중국의 그 성리학이었으니까 성리학의 그 골조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모든 것이 네. 다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럼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우리의 그 민중 종교 학문을 세우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굉장히 그것입니다. 혁명적인 굉장히 거네요. 혁명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 네. 그리스도도 사람은 맞습니다.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그 지배계급한테 네. 박해받았던 거잖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동학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모를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주 혁명적인 네, 당시 맞습니다. 100년 전 운동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은 이 중앙대교당 네. 그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된 건가요? 천도교 중앙대교당 건물을 보시면은 이 건물 또한 공교롭게도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뭔가를 그러게요. 찾자고 뭔가 좀. 하면서 일본인에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걸 가졌는데 찾아보니까 당시에 1920년대는 한국인의 건축가로서 그렇게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의 규모의 건물을 할 만한 건축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건축가가 나카무라 요시에가 당시 한국은행 설계와 건축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었고 경성에 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행 건물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카무라 공무소라는 건축소를 만들어서 계속 경성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민간 건축가로. 근데 나카무라 요시에는 작은 주택을 지은 건축가가 아니고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기 덕수궁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이라든지 중앙고등학교 동서관이라든지 꽤 많은 건축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카무라 요시에이를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천도교 자체가 그 교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금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많이 도왔는데 그것을 일제가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보고 이렇게 감시에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나카무라 요시에이의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아름답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많이 네. 그분이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신미안에 있고 네. 굉장히 좋은 건물, 작가로서 네, 건축가로서 좋은 사람이 한국의 근대 건축들을 많이 이제 관여를 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천도교인데 또 천도교는 어떻게 보면 국가 프로젝트는 또 아니잖아요. 민간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될까요? 건물의 디자인이. 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카무라 요시에이의 건축 스타일이 몇 개로 나눠지는데 저렇게 이제 우리 천도교 중앙대교당처럼 벽돌 건물에 서제션 스타일도 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관공서 건물, 덕수궁 미술관처럼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굉장히 거대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메스감 크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승이었던 다츠노 긴코가 만들었던 그런 어떤 재관 양식이라든지 굉장히 거기는 좀 더 많은 부드럽고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는 장식적인 어떤 건축물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그 세제션이라고 하는 그쵸. 학교 건물이라든지 지금 보여주는 천도교 대교당 같이 벽돌 건물에 벽돌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부분적인 장식은 화강석을 부조화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건축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이제 그런 공적인 큰 건물들을 지을 때 이제 사용했던 양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전주의 양식이나 르네상스나 로마네스크나 양식 하나를 정해서 그걸 리바이벌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게 한 파가 있었고 이 시세션이라고 하면 뭐 오스트리아 빈 시세션이 제일 유명하고 거기에 구스타프 클림트도 있고 뭐 요스프 호프만이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결별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데 그게 이제 빈 사람들의 그 장식적인 경향하고 합해져서 결코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전통에서 벗어났나 싶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통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로서의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그게 그 덕수궁 미술관인 경우는 신고준주의 그렇죠. 양식에는 10년, 15년 이후에 지어지는 네. 18년 뒤구나. 18년 뒤에 완공되는 건물이니까 아마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에 직접 들어간 건 아마 이후였고 그 앞에는 조금 장식적인 요소들이 오스트리아의 그 분리파적인 옛날 거에 반대해서 뭔가 좀 다른 걸 넣겠다 해도 기하학적인 장식으로 큰 틀은 뭐 고전적이지만 네,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장식적인 면에서 뭔가 모더니즘, 그러니까 옛날과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죠. 굉장히 식물의 어떤 이 담재기 능굴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곡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반면 그 비인 분리파들은 서제션이라고 하는 비인 분리파들은 그런 곡선 대신에 좀 더 기하학적인 정형된 어떤 문양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봤을 땐 장식이 꽤 많아 보이지만 뭔가 좀 질서가 잡혀 있는 질서가 잡혀 있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불어권 아르누보와 독일어권 아르누보가 틀린데 이유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불어권은 그냥 아르누보라고 부르고 독일어권 아르누보가 원래 뉴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어권 아르누보들은 그냥 빈 분리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독일어권 사람들의 그 장식적 감성을 잘 느껴볼 수 있는 디테일이 우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보이나요? 일단 정면에서 보시면은 그 중앙에 높은 탑을 두고 좌우에 대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례해서 찾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그렇게 덩어리에서 그렇게 보고 이제 들어간 입구부터가 이제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문양들의 장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큰 강당이 있죠. 이제 교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보면은 일단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고 당시에 미국에서 뭐 수입한 앵글, 철제 앵글로 이 긴 어떤 공간을 대형 공간의 어떤 천정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해서 만든 것이고 일단 그래서 이 기둥이 없는 넓은 당구조 지붕 트러스가 있다는 건가요? 앵글이? 그리고 그 앵글을 따라서 다시 스토커를 바르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장식들이 들어가요. 대부분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저 밖에서만 맨날 봤어요. 일상적으로는 거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구나. 닫혀 있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시네요. 가끔씩 아니면은 사무실에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배려는 해주십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 천정의 이 반운형 아치죠. 천정 구조가 그렇게 방구형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모두 다 이 띠를 따라가면서 꽃들이 막 장식이 되어 있어요. 선을 따라서. 상상이 가요. 이렇게 벽에도 있고. 이런 그 천정들이 틀이 있고 거기에 뭐 어떤 리듬이 생길 테니까 그거마다 이렇게 뭔가의 기하학적이든 뭐 자연에서 온 우리로 치면 왜 당초 문양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장식을 나카무라 요시에이가 의도적으로 했냐? 그거는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사람들이 그게 박달나무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박달나무와 무궁화 문양을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그 동학이고 우리 민족의 종교를 만들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학문을 만들자는 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당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달나무가 맞지 않나, 좀 더 합리적인 추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문양의 예고. 일단 지금도 우리가 건축을 하면 설계자도 중요하지만 이 발주처의 요구가 굉장히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천도교 대교당이 천도교라는 종교의 엑기스를 아무래도 대교당이니까 담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천도교라는 종교와 이 건물의 연관성을 좀 건축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형식을 처음에 천도교 교당이라는 것이 천도교 자체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서구 세계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성에 교회라든지 성당을 지었을 때 저런 대형 공간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은 타우형의 T자형의 건물 배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T자형으로. 네. 네. 그래서 아마 교회나 성당의 모티브를 그런 형식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만 교회나 성당 내부에는 기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나 강연, 강론을 할 때 모든 회중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기둥을 없애는 커다란 대형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것과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교단에 문양이 있습니다. 궁을장이라고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그 궁을장 문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위창 오세창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분이 간송미술관의 문화재를 간송한테 문화재를 다 모아라 라고 애국 운동에 모아준 게 아니고 말만 모아라. 그거 나도 하겠는데? 너는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문화재가 외국으로 나가는 거,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는 그걸 모아라 하신 분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네요. 네,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연필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오세창 선생님은 그 서예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들어봤네요. 그분이 그 궁을장 문양을 만들었다고 거기 교단 사람이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문서로 남아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됐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설명을 듣고는 기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기둥을 없앨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또 발달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서양 건축 그 캐톨릭의 성당을 배울 때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둥을 중심으로 가운데 통로는 사제가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입장하고 퇴장하는 통로고, 신도석은 아일이라고 해서 옆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제와 이 신도를 딱 구분하는 건축의 양식인데, 천도교는 기둥을 박으면 중심도 있고 뭔가 종교적이고 축도 생겨 좋을 텐데 굳이 기둥이 없는 형식의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가 이게 천도교의 요구사항인지 요시에가 스스로 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전자의 경우라고 맞습니다. 그래도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을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또 굉장히 독특한, 겉보기에는 그냥 성당 건물 아니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천도교의 아주 중심 사상인 평등한 공간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건축물이네요. 일례로 들면 그 당시에 그 천주교 성당이나 교회를 가보면 남녀가 이렇게 손을 그어서 따로 마룻바닥에 앉아서 미사나 예배를 보거든요. 그 천도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지금 인조석 테라조로 바뀌어져 있는데 73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오리지널이 원형 그 나무 목조였어요. 그래서 바닥에 다 앉아서 함께 그런 종교적 행사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창호 같은 데도 궁을자 문양의 창틀을 만들어서 계속 이게 천도교의 성지이고 천도교의 교회당이다, 대교당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징적, 종교적 상징으로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성당의 형식에서 우리 이 윈도우 스테인드 글라스를 창호에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약간 설명적인 요소잖아요. 대성당에서도. 그리고 양쪽에 탑이 있다거나 T자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라틴 크로스 형식의 이런 긴 그러니까 트랜셉트인데, 이거 앞으로 탑만 남기고 일자형 성당을 만든 거는 큰 틀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대성당의 양식을 갖고 왔지만 그 안에 채우는 내용은 천도교의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건축물에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초기부터 있었는지 흑백 사진과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연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양이라든지 이것은 천도교 사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천도교 대교당만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질 때 옆에 있는 중앙 총부 건물도 같이 지었거든요. 벽돌조 건물. 지금 수은회관 자리에 있었는데 1968년 70년도 지나면서 이제 수은회관이 지어지면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요. 그리고 이게 1920년도에 2개가 완성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주차장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앙에 대신사 출세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었습니다. 대신사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또 다른 이름이 대신사, 이게 부르는 게 대신사 출세가 출생했다. 100주년 출생. 네, 출생 100주년 기념관. 난 출세 100주년인 줄 알고. 거기는 출세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부르는데. 출세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무슨 건물 이름이 이렇게 어렵지라고 했는데 그게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출생하신 지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었군요.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흥미로운 게 그 건물은 이훈우라고 하는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이제 이훈우라는 한국인 건축가, 민간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어졌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철거되어서 그 수은회관이 들어서고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면서 철거되어서 모든 건 없지만 그때 박공에 있었던 궁울장 화강석 문양이 수은회관 계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외부 계단에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그 건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금을 모아서 그런 지금도 큰데 그 당시는 맞습니다.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금을 모으고 그 남은 돈으로 또 독립운동 자금도 쓰고 했을 정도면 교세가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아직 천도교인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갑자기 정말 천도교 그 본 대교당 가보고 싶어요. 내부에 들어가 보고 싶고. 인사동을 들리시면 꼭 한번 가서 우리 민족 종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지금 어떻게 남아있고 흐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주 박사님 따라다니는 경성백경 정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지나가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궁금하면 당장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비엔나 시대전 비엔나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천주교 대교당 우리 지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유용한 방송입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싸. 고생하셨습니다.